교수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서 갖는 논산의 역할과 의의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김대훈 선생님께서 논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연구, 연산전투, 노성-봉화산 전투, 소토산 황화대 전투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진호 논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장님께서 논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정신 개선과 콘텐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 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은 이철성 건양대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으셔서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회는 정을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님과 정선원 공주 동학농민혁명 개성사업회 이사님, 그 다음에 유기준 공주대 교수님께서 함께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신영우 충북대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영우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신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할 때까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죠. 여기 김홍신 문학관에 와서 아주 지금 여러 생각을 나게 합니다. 제가 외국에 다니면서 주요 문학인들의 기념관을 많이 봤는데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저런 기념관 문학관을 가질 수 없는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우리도 이런 좋은 건물을 갖게 되고 여기서 이런 행사를 하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신문화, 서구 문화를 수용해서 근대 문화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 문학인들입니다. 일본어가 세계어로 이렇게 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 바로 그 문학인들이죠. 우리도 초기에 조선 시기에 쓰던 그런 말, 어휘, 표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말을 쓰게끔 한 분들이 초기의 문학인들인데 순간 우리말을 갈고 닦고 또 글로 만들어서 사상, 철학, 과학 그 많은 것을 담게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자, 바로 이제 김홍신 오늘날 우리가 같이 생활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글들, 어휘들 이런 것을 퍼뜨려준 그런 분의 문학관에 와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이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받은 제목은 참 글을 쓰기가 어려운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는 바로 이제 이러한 동학농민혁명과 논산의 역사적 의미 이것을 줄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했는데 이 글조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논산 지역에서 당시 어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쓸래도 쓰기가 참 어려운 것이지요.
여기서도 또 소개가 됩니다만 부여의 규생이 쓴 그 남유수록과 같은 그런 글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당시에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소개한 글만 있다고 하더라도 훨씬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아직 그런 것을 발굴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걸 앞으로 우리가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이런 사료 발굴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구체적인 논산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에 관련된 논문을 쓴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서 초보 형태로 이렇게 다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는 대개 그 각 시기별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제가 넘길 수가 없을까요? 이거 PDF로 이렇게 보내왔기 때문에, 예. 예, 머리말을 보시면은, 예, 동학농민혁명은 동학과 농민과 혁명 세 개념이 합쳐진 역사 용어입니다. 이 용어 때문에 100년 때 어떤 용어를 쓸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갑오농민전쟁, 동학혁명, 동학농민봉기 뭐 등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써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으로 쓰고 난 뒤에는 이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이 이름으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든 법의 용어이기 때문에 저는 개별적으로 다른 용어를 쓰다가 그 이후에는 이 용어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동학이 갖고 있는 의미가 시대적으로 어떤 것이냐, 농민은 그럼 뭘 얘기하는 것이냐, 혁명은 뭘 뜻하는 것이냐, 이게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사 용어 가운데서 이런 용어 문제로 교과서에 다르게 나오고 실제 쓰는 것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게 쓰는 것은 이게 거의 유일합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이것만 얘기하는데 제가 한국 근대사 강의를 할 때 최소한 이것을 1시간 거의 얘기를 해야지만 대략적인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적어도 동학이라고 하는 19세기 중엽 이후에 한국사 발전 과정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상의 발전,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농민 봉기가 세계사적인 면에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임술밀란, 철종대의 밀란 이후 고종대의 밀란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것이 병난으로 확대될 때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얘기하면은 한 시대가 다른 시대로 바뀌어지는 커다란 변화, 삶의 질적인 차원이 달라지는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은, 크게는 신석기 이후 어떤 농업혁명, 그리고 근대에 들어오면서 산업혁명, 이것만 혁명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가 하면 커다란 정치적인 격변, 이것을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도 있지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보년에 있었던 그 사건에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간단하지 않은 그런 문제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용어를 정확하게 앞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있던 여러 사건들을 사연구를 해서 종합해 봐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앞에 전개 과정을 얘기를 했는데, 가본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전 단계, 또 고부 농민 항쟁, 1차 봉기, 또 청일전쟁 이후의 문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하튼 그 과정에서 본다면 가장 큰 전투가 벌어진 것이 우금치 전투이지요. 그리고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경기도 각 지역에서 격렬한 봉기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러면 논산을 기준에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그럴 것이냐. 지금까지 논산을 중심으로 해서 쓴 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논산은 연산, 은진, 노성, 석성, 사계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걸 봐야 되겠고, 또 논산이라고 하는 강경포에서 올라가서 논산포가 있었는데, 그 논산포가 갖고 있었던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가보년에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또 같이 검토해야지만 이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볼 수가 있겠지요. 자, 이 동학이 조선 정부에 의해서 탄압받은 이후에 점차 80년대에 들어와서 세력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83년에는 충청도의 여러 지역에서 세력이 확대됐고 주요한 인물들이 입도를 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주가 나옵니다. 근데 그 공주는 좀 뒤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넓은 그런 지역이지요. 자, 그리고 84년에는 청주, 보은 이쪽에서 주요 인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취어에 보면은 1893년 장례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연산적, 진장, 공주, 비인 이런 적에서 참여한 인물이 나오죠. 많지는 않지만 이미 이 시기에 상당수가 도강하게 들어가서 활동했다 하는 것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대적주 위상을 갖고 있었던 유력한 인물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1차 봉기 이후에 논산 일대는 어땠는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유수록이라고 하는 부여, 인근 부여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은 일찍이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바로 연결돼서 나옵니다. 고부 민요 당시에 감사가 가국 군사를 모집하는데 4월 9일 이게 초9일 차촌, 행상, 부상, 도한, 이 차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부여의 촌입니다. 대방면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황토현 전투에 나가게 했다고 한다면은 그 은진이라든가 이 지역은 그냥 있었을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지요. 이게 바로 원문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또 보고 또 보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초9일 양에서 차촌, 행상, 부상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 나오지요. 자, 그리고 전라도에서 1차 봉기 이후에 전몽준 장군과 그 여러 그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고서 패전 개혁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부여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 지역의 유생들이라든가 관아에서 이런 것을 바로 볼 수 있었겠지요. 전국에서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본 집약을 보면은 감사가 쓴 기록이지요. 소유를 일으킨 일은 집관을 찾아와야 검하도록 하였다. 충청도 영동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그래서 집관 소에 의해서 민정
그 기관이 운영된 그런 현상이 충청도 지역에서도 보이는 그런 사례가 되는데 이것은 똑같은 겁니다. 전라도에서 전라감사가 전봉준 장군에게 문제가 있으면 직관제도가 있으니까 직관제도를 통해서 개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한 것인데 이것이 충청도에도 나오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 논산 지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이지요. 자, 이게 9년 지도입니다. 이 9년 지도를 보면은 바로 연산, 노성, 석상, 운진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공주의 바로 아래입니다. 공주의 바로 인접한 회덕하고 진장 지역이 가보년 1차 봉기 당시에 격렬하게 봉기가 일어나고 여러 보고가 올라가서 진압군이 내려올 때 양호, 전라도와 충청도의 진압을 위해서 그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전라도 지역과 경계였기 때문에 이 옥구와 익산과 고산, 금산 그리고 바로 아래에 여러 그 전주와 이 지역과 바로 연결이 되지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금구, 태인, 고구가 바로 이 아래입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지역이지요. 1차 봉기 당시에 바로 금산 이 지역에서 아주 큰 진산, 금산에서 일이 벌어졌으면 바로 연결된 됩니다. 동학은 지역이 아니라 인맥으로 조직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도의 경계를 넘어서 이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같이 하고 있었을 터인데 그런 기록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차 봉기 이후에 이제 사태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청일 양국군이 국내에 진입하게 되고 또 전봉준 장군이 전주성에서 철수를 하게 되고 양국군이 올라가라 하니까 일본군이 6월 20일 날 전북공을 기습 점령을 해서 국왕이 인질이 됩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인데 교과서에 대충 넘어갑니다. 이건 문제가 한국사 그 교과서 편성의 문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다른 나라 군대가 전제 국가에서 왕국을 점령하고 왕과 왕비를 인주를 잡아서 포로로 잡았는데 이것이 그냥 기록하면서 슬그머니 지나갑니다. 제목으로 뽑히지도 않고 있어요. 여러 번 이걸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갑니다. 어때는 갑오개혁 쓰면서 이것이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고 자, 이 민주공화국을 위해서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물이 인지로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문제,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전제 왕조국가에서 국왕이 외국 군대에게 사로잡혔는데 이것을 슬그머니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에 대해서 이것이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 차례 여기서 저기서 얘기를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크게 문제가 벌어진 것이 청일전쟁인데 이 청일전쟁은 이게 보통 큰 사건이 아니죠. 국내에서 외국군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인데 이 전쟁은 동아시아에서 근대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과거에 화성총이라든가 창이라든가 활로 싸운 전투가 아니라 신식 소총, 사거리가 몇 킬로나 가는 그런 소총에다가 대포를 동원해서 싸운 것입니다. 또 신식 군함끼리 항포전을 벌인 겁니다. 이것은 세계사에서 드문 신식 함정끼리의 전투이기 때문에 주목했던 그런 것이지요. 이것이 한국 조선의 영내에서 벌어진 것이지요. 일본군은 대거 군대를 파병을 해서 여기저기 이런 형태로 막사를 세우고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그리고 서울의 용산, 만리동 일대에 주둔을 합니다. 이 막사에 쓰는 요 자재까지 전부 다 실어왔습니다. 하나하나 기록에 다 나오지요. 부산에서 내려가지고 병참망을 통해서 북상하는 그런 것이 하나하나 다 기록에 나옵니다. 자, 이런 김화병이 수백 마리의 말을 타고서 조선 여기저기를 오가고 있었다. 아,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지요. 요새 청일전쟁도 대충 지나갑니다. 조선에서 벌어진 청일전쟁 이렇게 하고 그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조선 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든가 영향이라든가 이것이 교과서에서 슬그머니 지나가 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오늘날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가만히 있는데 중국 군대하고 미군하고 커다란 세계적인 그리고 첨단 그런 병기를 동원해서 전투가 벌어지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기록을 그렇게 남길 겁니까? 2022년에 이런 전쟁이 벌었다 한다면 한국사를 기록하면서 슬그머니 청일전쟁처럼 한국 내에서 일어난 외국인끼리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지나가 버릴 겁니까?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하여튼 역사 기록, 역사 교과서에서 기록된 그런 내용이 국민에게 가르쳐지게 되고 굳이 국민 교양으로 됐을 때 그 개념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들만 지금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일본군 혼성 제9여단장이 누구냐? 이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경복궁을 침범하고 장유영 등의 무장 해제를 하는데 앞장서게 되죠. 이게 더 구체적으로 누구냐? 아베 전 총리의 직계입니다. 이 사람의 딸의 아들이 아베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한테 너희들 과거에 잘못한 것을 사죄하라. 이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내놓고 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한다면은 일본 국왕이 해야 되겠죠. 후쿠시마 야스마사 조선에 들어와서 왕궁을 점령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일본 정보장교의 핵심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일본 공사관에 들어가서 경복궁을 침범하는데 다 앞장선 것이죠. 스파이 두목입니다. 일본 스파이계의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죠. 이렇게 큰 나라를 운영하는 데는 스파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군대 스파이, 정보 창조가 없을 수가 없지요. 한국의 군대 정보계통, 저는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주 우려가 큽니다. 어떻게 이런 큰 나라를 운영하는데 이런 조직이 없이 아니면 지리멸렬하게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 같은 이게 대충 넘어가지요. 그래서 청일전쟁이 벌어지면서 이게 성안전투가 벌어진 장소입니다. 여기가 성안역입니다. 여기 월봉산이 있습니다. 월봉산 앞에 쭉 이렇게 청나라 군대가
여기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연암공대가 지금 연암농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큰 저수지가 있지요. 이게 소사벌입니다. 여기 평택에서 일본군이 공격을 하는데 양쪽으로 공격을 하고 중간에 포를 거치해서 포격전을 처음 벌인 겁니다. 동아시아에서 국가의 전투에서 이런 포격전이 이루어진 건 처음입니다. 일본은 철저하게 포를 활용해서 근대 전투를 벌입니다. 지금 히로시마 성 내에 가보면은 천소각에 거기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5사단이 이런 포를 운용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또는 연습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구체적인 전투 장면 일본 측 자료에서 당시 기록한 겁니다. 이런 지도를 다 가져와서 전투를 벌였지요. 자, 그리고 풍도 전투가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아산만 입구라고 하지만 이게 아산만이지만 여기가 태안입니다. 당진이 여기 있지요. 바로 여기서 벌어져서 일본 함정 하나가 청나라 함정 하나가 여기에 배를 대고서 도망가 버립니다. 이걸 납포해가지고 이걸 자꾸 아산만 해가지고 경기도 지역과 관련돼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충청도에서 벌어진 전투다. 성안 전투든 풍도 전투든 충청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럼 그 시기에 충청도 사람들이 이걸 목격하거나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 자, 성안 전투 현장 오늘날 지도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1차 분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런 그 성안 전투와 이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지방관이 보고하거나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군이 청일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보면은 여기가 다 유사시 압도적인 북약 함대가 있으니까 근거지를 어디다 정할 것이냐. 바로 여기 안면도 요 동그라미 있죠. 여기에다가 들어가서 피신하자.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 금강 하구지요. 여기다가 그 집결지를 만들자. 그래서 군데군데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유사시 여기에 일본 함대가 숨어 있으면서 청나라 군대에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지요. 자,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한 와중에 동학 조직이 일본 세력을 내쫓기 위해서 봉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동학도들이 들어와서 무기를 관아에 있는 걸 뺏어갔다. 곡식을 뺏어갔다. 이걸 병난이랍니다. 왕이 잡혀있는데 일본 침략 세력을 내쫓기 위해서 동학농민군이 봉기하기 위해서 관아에 있는 무기를 가져가자 했더니 이것이 반란군이랍니다. 왕조 체제 하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어떤 전체적으로 잘 이해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바로 연산에서도 동학배가 들어와서 총과 창을 빼앗아갔다 하는 것이 현감 보고에는 나오는데 바로 1차 봉기 이후에 청일전쟁이 벌어졌을 때의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충청도에서는 각 지역에 인맥으로 엮어진 동학조직이 권역을 이렇게 형성해서 활동했습니다. 대적주 산하의 여러 지역의 동학도들이 합세해서 활동을 하거나 했지요. 그런데 논산, 연산, 은진, 노송, 석성은 공주 부근에 이렇게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공주, 진장 이 지역과 어떻게 연대해서 활동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백
상태이지요. 2차 분기가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일지를 보면은 바로 시기별로 일정하게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현재 그 황투현의 새로 만든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의 동상 뒤편에 만든 이 일지입니다. 이 일지를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동상 만드는데 추진위원장이 되어서 한 1년 동안 아주 고생을 했지요. 이 연표가 여러 가지로 짧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정확한 날짜를 알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것이지요. 바로 거기에 소개했던 것이 요게 새겨진 그대로입니다. 자, 2차 분기를 벌일 때 큰 전투가 벌어진, 즉 일본군과 정군이 일방적으로 체포해서 처형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동학농민군이 그래도 맞서 싸웠던 그런 형태의 큰 전투를 보면은 이런 전투가 있습니다. 지역으로 봐서 청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주, 경상도, 그리고 충청도, 전라도 여러 지역 것이 합쳐져 있지요. 가장 큰 전투가 이 우금티 전투입니다. 근데 우금티 전투를 하나만 봐갖고서는 우금티 전투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자, 9월 24일부터 12월까지 여기저기서 벌어진 그런 전투를 한번 다 봐야 되죠. 황투현 전투와 전주 만산 전투, 그리고 우금티 전투, 학생들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되게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것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전투를 한번 쭉 보게 된다면 이것이 지도, 처음에는 이걸 지도에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지도를 그려놓고 선을 그어서 어디서 이 전투는 전투가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도에다 새기는 것이 어렵답니다. 비용도 많이 걸고 시간도 없고 해서 표를 했는데 앞으로 이걸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우금티 전투 바로 전후에서 남북적 연합농민군의 주력이 벌인 주요 전투를 본다면은 최소한 문의 진영전투에서 공주 2인 전투, 당진 승전국 전투, 효포, 신려원, 홍주, 해미, 우금티, 청주, 이런 걸 다 봐야 되겠지요. 자, 지명전투와 정약전투는 문의와 회덕 농민군이 일본군, 중노군과 대결한 겁니다. 공주 우금티 전투는 일본군의 서로군 일개 중대 병력의 일부하고 싸운 겁니다. 주력이. 이건 일개 중대가 거의 다 참여한 그런 그 전투가 이 전투였지요. 승전국, 신려원 전투, 해미성, 홍주성은 내포에서 벌어진 그런 전투인데 우금티 전투를 지원한 그런 전투입니다. 자, 전투가 한 지역에서 일어나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많은 세력들이 일어나서 같이 싸웠는데 이걸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우금티 전투만 따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2인 효포 우금티 연산 전투는 남북적 연합농민군의 그야말로 주력이 벌인 그런 전투이지요. 청주성 2차 전투는 김계란 장군이 복사하면서 벌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김계란 군대를 빼놓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바로 우금티에 집결하지 않았을 청주를 통해 갖고서 복상하는 그런 전투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논산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 연산, 논산 전투만 갖고 이걸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논산은 남북적 농민군이 합세한 장소였고 일본 침략군과
맞서서 1894년 당시 국내 최대의 반일 항전 세력이 집결집니다. 왜 이렇게 집결했느냐? 공주를 공격하기 위함인데, 그러면 일본 제국 침략에 저항한 19세기 말 20세기 전말 가장 큰 반일 세력이 집결지고 공격에 거절을 했는데, 여기를 빼버리고 우금치 위에서 전체를 점령하는 그런 그 그림이 적합하냐? 자, 역사 기록화를 그린다고 한다면 일본군과 경군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서는 안 된다. 바로 동아독립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한다면 이 내용을 보면은 상상할 수가 있죠. 효포전투 기록에는 논산에서 공주까지 산과 들에 사람이 꽉 들어찼다 이렇게 나옵니다. 벌떼처럼 밀물이 넘치는 것처럼 나왔다. 이건 경군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 시각에서 안 보고 일본군과 경군이 막는 방하는 그런 시각에서 보느냐. 우금치 전투의 기록은 세계 사상 당시 19세기 후반에 제국주의 침략 군대가 지역 토착 농민들이 집결해서 농민들이 결속해서 싸운 그런 전투로서 이런 전투가 없습니다. 몇만 명 되는 비류가 40, 50리를 연이어 에워싸서 길을 쓰며 빼앗고 높은 봉우리를 탑도로 차지하여 동쪽에서 소리 지르다가 서쪽으로 달아나고 왼쪽에서 번쩍하다가 오른쪽에서 튀어나오면서 깃발을 흔들고 북을 치며 죽을 각오로 먼저 산에 올라왔다. 자, 논산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개념을 그려봐야 되겠지. 자, 논산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것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강조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게 우금치 그 아래쪽 마을에서 제가 안내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경향신문에 이 사진이 실렸고 또 몇 책에 이 사진을 실록했습니다. 자, 우금치 이 골짜기 올라가죠. 이 산, 저 산 몇만 명이 올라갈 때 이 골짜기로 쭉 살아 올라갔겠습니까? 아까 그 표현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꽉 차게 올라갔겠죠. 자, 우금치 전적지가 여기입니다. 이인과 효포 쪽에서 여기가 논산인데 이 산 꼭대기에서 보면 여기까지 다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이 나왔겠죠. 논산에서 계속해서 수만 명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 최소한 이렇게 짧게 해본다 해도 동아농민군은 이 봉황산까지 올라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죽고해서 또 올라갔지요. 자, 그런 상황을 그려본다면은 우리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제가 이 황토현에 새로 만드는 동상을 제작을 할 때 작가하고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전투 장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인물상 몇 개를 할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건 1차 봉기에 참여했던 사람, 2차 봉기에 참여했던, 이건 주탐한 옷을 입었습니다. 전봉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갓을 쓰면 갓만 보입니다. 전봉준 장관의 모습이 안 보이지요. 그래서 갓을 벗어서 손에 들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작가의 의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농민들이 생명과 같은 소를 끌고 같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긴 총은 천골충입니다. 충렬이 작은 이것은 보통 파승충이고, 이건 오래 멀리까지 쏘는 충이죠. 하나하나 고증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학생들이 오면은 처음부터 감탄부터 이렇게 지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보고 가게 하죠. 자, 그러면 논산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동학농민혁명의 산은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림으로 그리든 또 이런 조형으로 표현하든 아니면은 논문 책으로 표현하든 어떻게 그릴 것인지 이런 것을 구상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서 갖는 논산의 역할과 의의에 대해서 신영우 충북대 교수님께서 하여간 동학의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대훈 샘플 여중이지요? 예, 샘플 여중 선생님께서 논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김대훈 선생님은 그동안에도 하여간 여러 차례 우리 논산 동학의 그 전투에 대해서 하여간 많이 강의도 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신 그런 분입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저는 책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보여주세요. 아니,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책자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목차가 나와 있고요. 연산전투, 노성 봉화산 전투, 그 다음에 소토산 황하대 전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쪽을 보시면요, 아래쪽에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산 전투를 정리하고 의미를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연산 전투 23쪽이죠. 제2의 연산 전투의 파장이 노성의 주둔에 있는 동학농민군 대지휘소에 미친 전략적 변화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셋째, 남북적 연합농민군이 결성되고 대지휘소가 옮겨진 소토산의 위치를 비정하고, 그리고 소토산 전투에서부터 황하대 전투로 이어지는 전투 상황을 묘사하고자 합니다. 23쪽 아래쪽에 보면 10월 12일 날 전봉준이 남적 농민군 약 4천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논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한 10,000여 명 정도가 논산에 집결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이 10,000여 명으로만 보자면 이 남적 농민군 4천여 명, 북적 농민군 한 6천여 명 정도가 모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2일부터 정확히 이 선병위 부대가 언제 들어왔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진영 씨는 15일쯤에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각주 10번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짐작컨대 10월 16일 날 전봉준이 계전서를 보낸 것으로 봐서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남북적 연합군이 결성된 것 같습니다. 24쪽 표 보시고요. 연산전투의 전개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11월 10일 날
여기서는 다 음력입니다. 11월 10일 날 김계남 부대 5천여 명이 진잠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금산에서 진잠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11일 정오쯤에 북상에서 신탄진에 거쳐서 이 청주성을 공략했지만 20여 명의 전사자를 남긴 채 다시 후퇴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3일 밤에 진잠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는 벌써 진잠의 상황이 바뀌어 있었죠. 그래서 이 선봉대가 거기 총 30자루와 말 4필만 빼앗긴 채 연산으로 퇴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일 날 밤에 연산쯤으로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군은 이제 본부대대와 중로군이죠. 그래서 중로군은 계속해서 공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진천, 청주, 문의 증략 등등 계속 시도하지만 안 돼서 금산에 거쳐서 연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3일 오후 4시쯤에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이 김계남 부대가 언제쯤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연산에 언제쯤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계남 부대가 들어왔다는 기록도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김계남 부대가 13일 밤에 들어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제가 짐작하기에는 13일 한 밤 정오쯤에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연산 현감 이병재가 밤 12시 무렵쯤에서 농민군의 습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일본군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대비를 하지만 그러나 그 동학농민군의 습격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을 봐서 대규모 움직임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진잠에서부터 연산까지의 직선거리가 12.8km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4시간, 5시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뭐 밤에서 전투 벌어지면 밤 12시 전후해서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연산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는 왔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6쪽을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파란색이 이 동학농민군의 이동로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일본군의 이동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가를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는데, 거기에 이 계룡 도곡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도곡적주 김현귀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활동했던 것으로 봐서 대부분 이동로가 그 접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곡리를 거쳐서 계룡산 그 능선을 타고 연산 황산성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산 전투에 보면 약 한 400여 명의 일본군과 경군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략 200여 명 정도가 일본군, 나머지 200여 명 정도는 교도중대의 인원이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록을 가지고 계산해 봤을 때 대충 그 정도 병력이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쪽을 잠깐 보시면요. 그 연산, 황산성 전투 전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카카오맵으로 그린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1915년 지도를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거기도 보면 이 황산성의 위치가 명확히 나와 있고요. 가운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추측한 겁니다. 그렇게 적어봤고요. 여기서 이제 아군 1명, 이 아군은 일본군이죠. 그 일본군 1명, 그 다음에 적군이라고 하면 동학농민군이죠. 50명이 사망했다라고 일본군 측 기록에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병재가 당시 이제 현감인데 동학농민군에 대해서 매우 협조적, 정확히 표현하면 일본군에 대해서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병재가 처음부터 이제 동학농민군에 협조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나중에 어떤 일본군의 뭐 잔악한 만행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본군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동학농민군의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닐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병재의 큰아들이 동학농민군에 가담했다라는 라는 사실도 이병재를 미나미 고시로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거죠. 자, 30쪽으로 넘어갑니다. 연산전투에서 특징과 영향 등등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연산은 동학농민군의 투쟁이 혁명 초기부터 매우 강하게 전개되었고요. 집강 박영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관동포가 있습니다. 26쪽 잠깐 보면요, 거기에 관동리라고 나와 있죠. 그 연산관악 바로 위에. 이 관동리가 현재 이제 연산 향교 있는 그 마을이 바로 관동리입니다. 그래서 이 관동포가 매우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시 30쪽으로 넘어오면요, 현재 연산 향교 부분이 바로 이 관동리입니다. 30쪽에 보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방어에 유리한 천연의 요새 황산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쪽에 보면 그 황산성에서 내려다본 이 연산 관아터, 연산 읍내 모습이 보이고, 실제 황산성에서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산 관아터에서 바라본 황산성의 위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보면 이 일본군의 어떤 이동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다 관찰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나무들이 우거져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대부분 땔감으로 사용해서 이 나무가 이 듬성듬성하다고 가정한다면 그만큼 관찰이 매우 유리한 곳이겠죠. 그리고 셋째, 황산성은 진잠, 노성, 논산 지역의 중간에 위치해서 동학농민군의 이합지산이 쉽고 상호 연락이 편리했습니다. 그것은 아래쪽에 지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거리를 측정한 거고요. 10km, 11km, 12km 내에 다 연결되어 있는 한가운데 여기 황산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전투의 특징을 정리하면요, 동학농민군이 광군, 일본군의 상대로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맞선 전투적 측면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공주군치 전투 이후에 벌어진 대규모 전투였다는 겁니다. 장장 6시간에 걸쳐서 벌어진 전투였고요. 그 다음에 동학농민군의 전투 사상 유일하게 일본군이 사망한 곳이, 전사한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전투에서 전사한 사람이 딱 한 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부상 말고 전투에 딱 이곳 연산전투고요. 그 다음에 셋째, 연산행감 이병재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말미암아서 이 작전의 차질을 빚게 됩니다. 원래 일본군은 7시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 연산행감이 일꾼도 구해주지 않고 등등해서 이제 11시에 출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지역민, 즉 향군이나 민보군 등의 협조가 없었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당시 연산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에 전봉준 부대는 우금치에서 패해서 이제 노성 봉화산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한글 고시문을 내걸어서 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지역의 동조를 얻고자 하죠. 그리고 난 뒤에 연산으로 일본군이 들어왔다는 얘기 듣게 되자 이제 만여 명 이상의 병력을 보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노성에 있었던 본진의 군대의 숫자는 2,500명인데 비해서 연산에 보낸 이 병력의 숫자는 수만 명이라고 하니까 10,000명 이상 정도의 병력이 그쪽으로 보내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연산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거기 따옴표 쳐 있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연산읍에서 불빛이 하늘에 찌르고 포소리가 진동하자 노성읍 봉수대 근처의 봉우리마다 불빛을 내서 같이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투에서 패하게 되자 함께 논산으로 이동한 것이 아닐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쪽은 실제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고요. 이제 진압군이 밤에 이 본진을 털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동학농민군 본진은 논산으로 빠져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36쪽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36쪽에 보면 이제 소토산 참 36쪽에 보면 소토산과 황하대의 위치가 나와 있죠. 근데 이제 35쪽에 보면 이제 소토산의 위치와 관련해서 좀 그 논란이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일본군 이 논산 전투 3부에 보면 황하대부터 소토산까지의 거리가 1.2km라고 명확히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측정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36쪽에 보면 그 이제 측정, 구글 지도로 측정한 결과 정확히 1.2km, 1200m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치가 정확하고요. 그래서 여기인 것으로 거의 제 개인적으로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토산에 이 대장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죠. 통상 우리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이 집결지라는 곳이 있잖아요. 이제 전투가 벌어지면 바로 이제 집결해서 모이는 곳인데, 이제 항상 후퇴할 때도 그쪽으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다 모여서 이쪽에 방어진지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본진이 모였던 곳으로 나중에 후퇴할 때도 다시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토산은 이 그 전봉준 손병이 이 본진이 있었던 곳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전투가 벌어진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보면 소토산 전투의 진격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황하대 전투가 나와 있는데요. 이 소토산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어에 좀 더 유리한 황하대로 옮기게 되는데, 황하대는 관군 측기도과 일본 측기도가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사료를 분석한 결과 나름대로 전투도를 그리니까 이렇게 되고요. 두 가지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이 장유형이 진격한 방향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 고지, 지금 이제 이 구름산 또는 구름이산이라고 얘기하는 산인데요. 거기에 주둔했던 군대가 좀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군 측기록이 상세하긴 한데, 일본 측기록이 지금까지 보건데 좀 더 정확한 측면이 있어서 제가 어느 것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서 두 개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이, 연산전투에서 일본군이 승리하고 난 뒤에 일본군이 연산에 하루를 더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황하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또 일본군이 황하대 요 성안에 또 하루를 더 머물게 됩니다.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날 이 논산에 적을 설치한 장소가 있다고 해서 그쪽을 습격해서 이제 관련 동학농민군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화약 제조소를 폭파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묵동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그 각주 76번에 보면 묵동의 위치와 관련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사료를 가지고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동의 위치는 두 군데로 비정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논산지역 지명유래에 의하면 현재 이제 논산고등학교와 논산내동초등학교 사이, 거기 현재 먹골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묵동이라고 이제 논산지역 지명유래에 표시되어 있는데, 되게 1915년 지도에 보니까 요 묵동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 중 하나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여러 사료적으로 보면
묵동을 오강촌, 그러니까 검은 강이 흐르는 뭐 그런 곳이겠죠. 마을. 그다음에 강촌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기 2번이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묵동 큰 강 건너편이 기록에 나와 있는 논산 초포 라는 기록도 나와요. 논산에 보면 노선과 초포에 이 동학농민군들이 포진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건너편이 초포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여기 다리가 있어서 이걸 건너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이 묵동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41쪽 잠깐 정리하면서 살펴봅니다. 소토산 황하대 전투는 연산 전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연산 전투는 장장 6시간 동안 치열하게 접전을 벌인 반면에 소토산 전투는 1시간 30분이고 그다음 이동시간 20분까지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황하대 전투는 40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소토산 전투와 황하대 전투는 그냥 좀 이렇게 표현하긴 그런데 제대로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좀 약간 지리멸렬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산전투에서 완전히 전세가 기울어져서 이렇게 후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전투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 두 번째 단락 한번 봅니다. 연산전투는 우금치 전투 이후 장시간 벌어진 규모가 큰 혈전으로 김순갑, 임동호 정예부대를 주축으로 이거는 남북적 연합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계남 부대가 합류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일부는 신식 무기까지 갖췄으며 일정한 이 적에 대한 정보, 첩보를 통해 황산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짜임새 있는 전략에 의한 전투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대 무기 앞에서 이제 결국 패하게 되죠. 그러나 연산전투에서 패하자 동학농민군 대지휘소는 노성에서 논산으로 거처를 옮긴 다음 자 결국 패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42쪽에 보면 연산전투, 노성, 봉화산전투, 소소산, 황하대 전투의 일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번째 주제 발표로서 김대웅 선생님의 논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주제 발표로 세 번째 지진호 논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장님으로부터 논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정신개선과 콘텐츠 활용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논산 동학농민혁명 개선 사업에서도 앞으로 이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대단히 관심이 많은데요.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같습니다. 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지진호입니다. 먼저 조금 양해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 이철승 총장님과 또 김삼덕 회장님이 이 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뭐 활용 방안에 대한 발표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좀 부끄럽게도 이 논산이 동학 농민혁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걸 그동안에 제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발제를 준비하면서 2차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의외로 또 자료가 많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느낀 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구나. 그래서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뒀고요. 제가 소개하는 자료들 중에 이제 논산 지역의 전적지, 동학농민혁명의 전적지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연구하신 거에 거의 이제 바탕을 뒀기 때문에 또 제가 실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오류가 있다면 이해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관광을 전공하는 학자였기 때문에 이제 이 활용 방안 쪽으로 이제 그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이제 활용 사례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 논산 지역도 조금 그런 형식으로 좀 뭔가 그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씩 안 되네요. 거기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뭐 목차는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이미 다 아시는 부분들은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 그러니까 그 이형규 그 기념재단 이사장은 프랑스 시민혁명과 같은 이런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운동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뭐 프랑스 대혁명 이런 것들은 주로 앙시앙 리즘이라고 해서 이제 구체제를 극복하자는 그런 의미의 운동이었는데, 동학농민혁명이 그런 정신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아까 신 교수님이나 뭐 김대원 선생님이 쭉 그 지역을 설명해 주셨는데, 많은 지역에서 그런 이제 전투도 있었고 했지만 여러 지역에서 이제 떳떳하게 이거를 관광지라든가, 제가 설명드린 게 다크 투어리즘인데 다크 투어리즘의 개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질 못했더라고요. 근데 마침 2019년도에 이제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면서 이후에 조금 더 활발하게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동학,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동학과 농민과 혁명이 어우러지는 이런 개념이어서 동학의 어떤 의미도 굉장히 많이 내세운데, 그래서 동학 농민 혁명을 이제 종교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지상에서 실천하는 이런 운동으로 이렇게 이제 승화시켜서 개발한 마을도 있더라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인내천 사상, 뭐 평등 사상이라든가 인간 해방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청일 전쟁의 이 그 동학 농민 혁명이 실패하면서 시발점이 됐고, 또 일제가 침략하는 어떤 빌미를 주는 계기도 됐죠. 그런데 당시에 동학에 연구를 했던 여러 분들이 그 한일 운동의 어떤 정신적인 이제 의미로 이렇게 개성이 돼서 결국 일제 강점기에 의병 활동이라든가 항일 운동 등의 바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다음. 논산 지역에 뭐 이 그 동학혁명 전적지는 이미 다 앞에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앞에서 설명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따가 나중에 이제 활용 방안 설명할 때 그 충남 문화재 지역의 이제 지정 현황을 보니까 논산시의 그 윤중 선생 고택하고 황화대 전적지가 이제 그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쪽에 이제 그 개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토장가 다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황화대가 좀 죄송스러운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적지를 직접 답사를 하면서 사진도 촬영하고 이렇게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물론 다 가본 지역이긴 하지만 이 논제를 발표하기 위해서 직접 답사를 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죄송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대원고등학교고 뒷산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또 지금 충원탑 같은 시설들이 있으니까 이게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라면 이쪽에, 제 생각에는 이쪽 공간들이 조금 비교적 넉넉하니까 이 동학농민혁명의 전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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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다음에 노선 봉화산도 아까 설명을 하셨고요. 연산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이제 연산은 이번 이제 그 시장님이 취임하실 때 제가 업무 보고를 드릴 때 연산의 관악터 저거를 이제 읍지를 좀 복원을 해보자 그런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요. 그 읍지 복원 이런 것들과 그 황산성 관악터 이런 쪽과 연계해서 그 역사 문화와 같은 자원들을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제고택은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시에 이제 불탄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요. 근데 문화관광해설사 분들도 이제 관광객들이 저걸 딱 발견을 해서 이게 왜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체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동학 농민혁명과 이 명제고택이 무슨 관련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모르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관광 쪽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비극이 있었던 역사적인 장소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례가 국내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뭐 외국도 그런데 이건 이제 이 관광에서는 다크 투어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학살 이런 그 현장을 교훈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고 또 거기서 교훈을 받는 이런 여행을 다크 투어즘이라고 하는데 이 다크 투어즘의 개념에서 보면 논산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도 굉장히 큰 개발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뭐 잘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 400만 명 이상이 학살됐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는 이 나치의 잔학상을 교훈을 얻기 위해서 관광을 하는 관광지가 됐고요.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데 어떻게 관광지로 활용하냐. 근데 관광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이게 다크투어즘 같은 경우에 교훈을 얻기 위한 교훈 여행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도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음 넘겨주시죠. 미국의 2001년도에 왜 무역센터가 하이제킹 당한 4대의 뭐 알카에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한 3,000명 이상이 희생된 곳이 아닙니까? 거기에 그 건물을 지어버리고 그라운드 제로라는 이제 추모 공간을 마련한 이런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황하대인가에 거기 300명 기록을 보니까 300명 이상이 희생된 곳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도 뭐 14만 명 이상이 희생당한 곳인데 여기 지금 원폭 피해를 받았던 건물 그대로 보존하면서 역사를 이제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교훈의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현장에 가서 뭐 형틀 체험도 하고 요즘 뭐 스토리 드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국지사들이 당했던 그 아픔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공간을 활용하는데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뭐 관광객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라고 인식을 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주 사선평화원 이번에 뭐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모든 분들이 여기에 가서 참배도 하고 그랬던 곳인데 어쨌든 이 제주도의 이념 충돌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인권 기념 장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묘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당시에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신 많은 광주 시민들을 위로하고 또 이 살아있는 역사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광주시에서 또 국가에서 또 많은 그 분들이 뜻을 모아서 추모 공간을 마련해 놓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내에서 이제 그러면 이 동학 농민혁명을 일으켰던 중요한 전적지가 굉장히 여러 곳이 있었는데 몇 군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조금 눈에 띄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정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 정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추모 공간이라든가 뭐 공연이라든가 행사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런 컨텐츠를 잘 활용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공주 우금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금치 전적 알림터라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고 또 매년 추모 예술제를 이제 열기도 합니다. 물론 논산에도 지금 올해도 했지만 이 규모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컨텐츠의 어떤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주 같은 경우는 제대를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제대상에 올라갔던 여러 이제 음식들을 같이 나눠 먹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북 보은 같은 경우에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이제 아주 규모도 크게 이렇게 지어놨는데 여기에는 주로 이제 동학주의 연표라든가 뭐 여러 시설들을 가지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상주를 하면서 관광객들이 와서 질문을 했을 때 응답을 해주고 하는 정도로 굉장히 보훈군에서 중요한 닭 투어리즘의 어떤 목적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충남의 당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당진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요즘 사람들이 이제 그 힐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많이 추구를 하기 때문에 당시에 동학 농민혁명군들이 진격했던 이런 길들을 동학길이라고 해서 내포 동학길이라고 해서 기념 행사도 하고 또 이렇게 장승도 세워가지고 관광객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동학농민혁명군들의 어떤 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되새겨볼 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을은 강원도 홍천군의 고향산 안암마을 여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희생된 걸로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마을 분들이 우리가 늘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께 희생이 됐지만 그 희생에 대한 것들을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인식도 이렇게 좋지 않은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개혁정신 이런 것들 좀 잘 계승을 해서 현재화시켜서 우리가 뭔가 해보자 이렇게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뭐 집감소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정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유치를 해왔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귀농귀촌하려고 하는 마을로 이렇게 이제 굉장히 현대화를 성공시킨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현대화시킨 이런 대표적인 성공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활용 방안을 이제 쭉 생각해 봤더니 주로 우리 논산 지역도 이제 그런 전적지가 많은데 기념 공간이 좀 있어야겠다. 또 기념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과거의 어떤 이제 일이지만 현재화하는 이런 작업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이야기거리 이런 것들을 잘 아까 그 서대문 형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험 같은 걸 많이 동원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방법으로 이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아픈 거 하거지만 그 현재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스토리나 아니면 스토리 투잉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좀 아픔을 다시 새길 수 있는 이런 그 형식으로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제가 보니까 이제 동학혁명정신사냥사업단에서 동학문화해설사를 배출했더라고요. 근데 논산에서 두 분이 그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신 여기 회장님과 저기 이제 이현재 선생님이신가요? 저분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셨는데 논산시 교육청, 논산교육청 이런 데에서 내 고향 역사 탐방 체험 캠프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내 고향 제대로 알기라든가 이런 것들 문화원에서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분들이 가서 조금 초빙을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정확하게 해설도 해주고 장소도
미정된 장소도 알려주고 이런 작업들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당진 같은 경우에도 요즘 현대인들의 어떤 힐링 욕구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그 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그 명재구택하고 노선 산성을 잇는 이런 쪽에다가 동학 선비 힐링 코스를 개발한다든가 그럼 또 이정표나 아니면 표지판 이런 걸 설치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연산 관악도 아까 제가 읍지 복원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와 연관돼서 황산성 하고 있는 이런 쪽에다가 동학 역사 둘레길 코스 이미 둘레길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동학 농민혁명 지라는 이런 것들을 좀 이정표를 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저희가, 논산시에도 얼마 전에 이제 예술제 이런 걸 했지만 조금, 명성황후라든가, 아니면, 레미제라블 같은 이런 규모가 큰 콘텐츠의 어떤 그 제작이나 이런 쪽에 문화예술계에 계신 분들이 한 번쯤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자꾸 이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규모나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저변도 또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간단한 발표지만 이 발표를 위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너무 자료가 없더라고요. 몇 분의 지금 말씀하신 발표하신 교수님이나 뭐 선생님 자료 이외에는 거의 논산 지역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이건 정말 한 몇십 년 지나면 이게 다 이 논산이 중요한 이제 전적지였다는 게 다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요즘 자라는 학생들이 여기를 기억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카이빙 기능을 좀 강화를 해서 이걸 좀 복원을 해서 VR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요. 웹툰 이런 것도 제안하셨는데 그래서 좀 교육청이라는 데 보급을 해서 학생들한테 이 그 동학 농민 혁명지로서 논산의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닥 투어리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광 자원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만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동학 농민 혁명의 정신을 또 개선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논산이 이런 지역이라는 걸 알게 되면 많은 논산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논산에 대한 애양심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아까 레미제라블 명성황후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런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이제 생각해낼 수 있고 또 저희 관광 입장에서는 다국적인 관광 목적지로도 이제 논산이 많은 외지 사람들한테 기억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그 앞에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자신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두 분께서 앞서 발표하신 두 분께서 워낙 상세하게 또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역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성만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논산동학 농민혁명 개성사업회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희 논산동학에서 논산 지역이 우금치로 쳐들어가기 전에 남접과 북접의 동학 농민군이 소토산에서 함께 모여서 전봉준 장군과 손병희 장군이 결의 형제를 맺고 공주 우금치로 쳐들어간 그러한 역사적인 장소다. 그것을 극화해서 올해
세 번째 논산 동합극을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는 전국의 그 어떤 지역에서도 그렇게 극화한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논산 동합회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그 소토산을 기념 공원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고, 또 소토산에서 공주 우금치로 우금치까지의 동학 농민군들의 어떤 진군로, 그것을 둘레길로 그렇게 조성을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고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이어서 종합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 다시